시안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류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했고 유창한 스페인어 실력과 몸에 배인 친절함 때문에 많은 단골 손님을 확보할 수 있었죠. 또한 많은 현지 친구들을 사귀어 순조로운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2009년 당시 26살인 시안지는 우고라는 남성과 사귀고 있었고 임신까지 하게 되어 하루하루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용품을 잔뜩 사들인 후 아이방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7월 25일 임신 8개월이었던 시안지와 우고가 갑자기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두 사람을 찾기 위해 사방을 수색했고 나흘 후 우고의 어머니는 우연히 그들의 거주지에서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9년 7월 25일 토요일 니콜라스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친구인 우고와 우고의 여자친구 시안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두 사람은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시안지가 조산을 했고 우고와 함께 병원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죠. 7월 27일이 되었고 결국 니콜라스는 우고의 형인 액토르와 우고가 살고 있는 빌라로 가서 상황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액토르는 동생과 동생의 여자친구가 주말에 외출했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니콜라스는 우고가 어릴 때부터 액토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액토르의 답변이 매우 건성이었으며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니콜라스는 액토르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스는 시안지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시안지가 7월 24일에는 평소처럼 일했고 25일은 정상적인 휴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6일 평소처럼 출근해야 했던 시안지는 출근하지 않았고 매장 주인도 26일 이후로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27일 시안지의 여동생은 우고의 어머니인 클라라에게 전화를 걸었고 클라라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막내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상황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죠. 클라라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큰아들 액토르는 두 사람이 휴가를 갔다고만 말했습니다. 7월 28일 결국 클라라는 우고와 액토르 두 형제가 함께 사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 수 없었고 결국 클라라는 다른 방법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넓은 3층짜리 빌라가 클라라와 전남편 마누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은 장남 액토르와 그의 아내 수사나 그리고 우고와 그의 여자친구 시안지였습니다. 클라라는 10여 년 전 마누엘과 이혼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웃 도시에서 둘째 아들 마리오와 함께 살고 있었죠. 3일 전인 7월 25일부터 우고와 시안지가 실종되었고 무슨 일인지 액토르 부부도 이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액토르는 내성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평소 그는 어머니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라라는 큰아들과 그의 아내가 각자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들의 실종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우고는 큰형과는 반대로 항상 밝고 낙관적이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인물입니다. 우고는 평소 어머니와 수시로 연락했었고 약혼녀인 시안지가 임신 8개월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4명이 모두 성인이고 실종 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클라라의 허락을 받아 경찰은 1층 거실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모든 문과 창문은 파손되지 않았으며 내부는 전형적인 가정처럼 보였고 특별히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침입이나 다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어진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우고의 침실 침대 옆 탁자에서 시안지의 핸드백을 발견합니다. 가방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시안지와 우고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죠. 이제 경찰은 단순 실종에서 우고와 시안지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경찰은 클라라에게 빌라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라고 조언했고 하루 이틀 후에도 내 사람에 대한 소식이 없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죠. 다음 날인 7월 29일 니콜라스를 포함한 우고의 친구 몇 명이 클라라를 돕기 위해 빌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클라라는 그들 모두에게 시원한 음료를 권하고 싶었지만 1층 거실 냉장고에 음료가 없어 결국 그녀는 지하 창고의 냉동고를 찾았습니다.
클라라가 냉동실 문을 열자 뽁뽁이와 비닐 시트에 쌓인 사람 팔처럼 생긴 것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죠. 비명을 듣고 니콜라스와 친구들은 지하실로 내려갔고 모두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이 다시 현장에 도착한 후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한 그룹은 물리적 증거를 수집했고 다른 그룹은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이어갔죠. 냉동고에서 발견된 시신은 우고와 시안지로 밝혀졌고 두 사람 모두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우고는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약 2.3리터의 출혈이 있었고 그의 몸에는 총 8곳의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고의 체내에서 마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저항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망 시간은 7월 24일 저녁과 밤 사이로 추정되며 절단은 25일에 이뤄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안지의 사인은 질식이었고 그녀의 입과 코 주변에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마취 성분이나 저항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죠.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7월 25일 밤에 모두 꺼졌고 마지막 GPS 위치는 그 빌라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액토르 부부의 침실 침대 옆 탁자에서 노트를 발견했는데 그 노트에는 범행과 절단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빌라에서 총 200개가 넘는 칼이 발견되었고 2층 거실에 있던 여행 가방 하나에는 무려 100개 넘는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칼이 세척되었지만 경찰은 그중 3자루에서 우고의 혈흔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흉기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노트에 적힌 필적을 전문가에게 보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범인이 실종된 액토르와 그의 아내 수사나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우고는 키가 크고 건장했지만 공격 후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잠든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즉시 깨어나 본능적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인이 휘발성 마취제를 사용하여 우고의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안지 역시 휘발성 마취제의 의식을 잃어 살해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면서 액토르의 책꽂이에서 덱스터라는 DVD가 발견됩니다. 덱스터라는 드라마는 절단과 혈흔 제거 등 풍부한 법의학적 지식이 담겨 있죠. 경찰은 7월 29일 수색 당시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3일 후 후속 수사에서 루미놀 시약을 통해 혈흔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냉동고 안에 들어있던 봉지 중 하나와 냉동고 손잡이에서 액토르의 지문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노트의 필적을 분석한 결과 그 필적이 액토르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액토르의 어머니 클라라와 남동생 마리오는 액토르가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으로 외부와 거의 접촉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죠. 그렇다면 그의 범행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 수사나뿐입니다. 경찰은 액토르와 그의 아내 수사나가 도주하기 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우고와 그의 약혼녀 시안지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액토르 부부가 범행 전 벽면, 바닥, 천장, 가구 등의 비닐을 덮어 혈흔이 남지 않도록 했으며 이후 비닐을 폐기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웃들은 경찰에 우고와 액토르 사이에 불화에 대해 알고 있으며 빌라 마당에서 두 사람이 여러 번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액토르 부부를 유령 용의자로 두고 이들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바르셀로나를 드나드는 모든 교통 검문소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추적을 이어나갔습니다. 수사나는 7월 23일에 장기 휴가를 냈고 일부에서는 사직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7월 27일에 꺼져 있었으며 마지막 신호는 빌라 근처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액토르의 휴대폰은 28일에 꺼졌고 그의 휴대폰 신호는 바르셀로나에서 북서쪽으로 66km 떨어진 몬세라트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량이 모두 사라진 만큼 경찰은 액토르와 수사나가 각자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분석하여 액토르와 수사나의 범행 동기를 밝히려 노력했습니다. 형제의 어머니 클라라는 경찰에 전 남편 마누엘과 이혼하기 전에 이 빌라를 매입했으며 두 사람이 공동 소유했다고 진술했죠. 마누엘은 중년의 불륜을 저질렀고 이혼 후에도 빌라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장남 액토르와 그의 아내만 그곳에 살고 있었죠. 2009년 5월 말 우고는 실직했고 그의 여자친구 시안지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스페인은 2000년대 초반 유례없는 부동산 호황을 누렸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거품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고, 이때 우고 역시 실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우고는 집세를 아끼기 위해 어머니에게 그 빌라에서 살아도 되는지 물었죠. 빌라는 지하실 외에 3층짜리 생활 공간이 있었고 1층의 주방, 식당, 거실을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방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액토르는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토르가 만약 거부하면 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박혀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우고와 시안지는 2층으로 이사했고 액토르와 수사나는 3층에서 거주했습니다. 우고는 형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에도 예전처럼 사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자주 초대했고 친구들은 미래의 시안지의 딸을 축하하기 위해 아기의 선물을 많이 가져왔었죠. 우고와 시안지의 잦은 모임은 사교에 익숙하지 않은 액토르 부부의 조용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방해했고, 이 때문에 아마도 동생 우고에 대한 원망이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두 형제의 일상 습관이 크게 달라 서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건 한 달 전인 2009년 6월 중순, 액토르는 우고에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니 빌라를 팔아서 세 형제가 각자의 몫의 집값을 받아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우고는 빌라가 부모님의 명의이고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 나누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형제는 서로를 설득할 수 없었고 이 일은 자연스럽게 보류되었습니다. 경찰이 빌라를 수색했을 때 리모델링 중이던 아기의 방이 있었습니다. 벽은 아직 페인트 칠이 다 칠해지지 않았고 지하에는 새 장난감, 아기 옷, 아기 침대 등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액토르는 동생이 절대 떠날 생각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액토르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고 있었는데 가장 싫어하는 동생 부부가 코앞에서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죠. 액토르 부부는 동생 부부가 태어나지도 않은 딸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축복받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액토르는 집과 출산 등 동생 부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둘째인 마리오는 경찰에 7월 25일 저녁부터 빌라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그 술자리는 26일 새벽 2시경까지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데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어머니 클라라와 함께 사는 집으로 택시를 타고 돌아가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는 빌라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마리오가 빌라의 문 앞에 막 도착했을 때 형수인 수사나가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고 자신을 보자마자 당황한 듯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노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10분이 넘어서야 액토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액토르는 마리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는 곧장 3층에 있는 가끔씩 머무는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리오가 방으로 갔을 때 매트리스와 시트가 없었고 잠을 잘 수 없었던 마리오는 형에게 이유를 물었죠. 액토르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구가 너무 더러워서 버렸다고 말했고 2층 빈 손님방으로 가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오는 2층에 도착하자마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6일 오전 6시쯤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소리에 잠이 깼지만 술로 인한 두통과 피곤한 탓에 무시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오후 1시에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었고 그는 형 부부가 주말을 이용해 동생과 시안지를 데리고 놀러 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어 마리오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죠. 액토르는 10분 넘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동안 두 사람은 급히 청소하고 정리했거나 지하실로 두 피해자를 옮겼을 것입니다. 액토르가 지문을 남긴 이유는 마리오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당황하며 횡설수설하다 남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7월 28일에 전원이 꺼졌던 액토르의 휴대폰이 9월 11일이 되자 신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휴대폰 주인이 아니며 몬세라트 외곽의 황무지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죠. 현장에는 2대의 휴대폰이 있었고 다른 한 대의 휴대폰은 수사나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9월 16일 프랑스 경찰은 프랑스 북동쪽 해안 도시인 르아브르에서 스페인 도망자 2명을 체포했다고 통보했고 그들은 액토르와 그의 아내 수사나였습니다. 현지 순찰대원은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 번호판이 스페인 번호판이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다가가 물어보았는데 부부는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차량을 수색했고 칼 여러 자루, 비닐 시트 한 롤,
그리고 부부의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부부를 경찰서로 연행했고 수배자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그들이 스페인에서 수배 중인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르셀로나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부부는 호텔 같은 곳에서 묵지 않고 그 차량에서만 잠을 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9월 말 액토르 부부는 바르셀로나로 송환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들은 줄곧 침묵을 지켰고 범행의 세부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두 사람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액토르에게 48년, 수사나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부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상식에 따라 남성인 액토르가 아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우고와 시안지를 살해한 주범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액토르에게 수사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것입니다. 재판은 2012년 4월 10일에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끝까지 범행의 세부 사항에 대해 침묵했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액토르 부부에게 각각 징역 38년을 선고했고 그들은 25년형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안지 가족에게 12만 5천 유로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제 간의 이해관계가 빚어낸 갈등이 어떻게 극단적인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